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는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는데 일단 교재에 좀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재가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대 신학이나 현대 철학은 해석학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해석학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냐면 이제 철학사에 있어서 그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어떤 그 철학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약간 그 이전의 어떤 중세적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적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이제 고착화되어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고 뭐 이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근대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근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칸트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현상만 알 수 있는 거고, 현상 넘어 혹은 현상 뭐 안에 있는 물 자체, 사물 자체,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아니다. 칸트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게 뭔가 있긴 있어요. 뭔가 본질적인 게 있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현상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본질이 뭐냐 혹은 뭐 우리가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진리가 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진리가 뭐냐가 아니라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근대 철학이나 근대 세계관 속에서는 인식론이 부각되죠. 인식론이 부각되면 결국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그 인식하는 주체, 내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대적 주체로서 나는 내 주변의 삶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버려요. 그리고 그 인식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성이죠. 그게 뭐 순수 이성이든, 그러니까 사물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순수 이성이든, 아니면 그것을 어떤 의지의 문제와 함께 연결된 실천 이성이든, 아니면 도덕적 판단하는 뭐 판단력 비판이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은 현상을 파악하는 나에게서 모든 이제 철학을 시작해요. 뭐 데카르트와 칸트는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체 문제에서부터 철학이 출발하게 되고 주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세계가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근대 철학이 이제 시작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게 이제 강조되니까 결국 이제 종교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떤 이성의 문제가 아닌 어떤 다른 영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제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에 슐라이머를 하면서 해석학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론 부분도 같이 좀 다루려고 하는데 왜 그 슐라이머의 종교론하고 해석학이 이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거 이제 뭐 자연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이제 렉스 나투랄리스라고 하는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또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성과 신앙을 이제 조화를 요구하는 이제 중세적 개념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게 이제 근대인데, 그러니까 근대가 세계에서 등장하게 되니까 결국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이제 신앙의 자리는 뭐냐? 그래서 이제 슐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관의 문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우리는 어떻게 경건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직관의 문제로.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성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균형, 혹은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혹은 이 세상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대들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엔 그럼 우리가 세상을, 그 세상 현상이라고 하면 계속 변하잖아요. 결국 어떤 문제만 남게 되냐면, 우리가 변화하는 현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이제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이해 방식이 있어서 어떻게 단순히 이제 안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해석되어질 때, 어떤 해석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이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점점점 인식론에서 출발한 그런 해석학적 강조점들이 이제 점점 철학이라든가 신학에 있어서도 점점 중요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신학은 해석학적 신학이나 해석학적 철학이라고 하는 게, 혹은 뭐 철학적 해석학이든 이러한 것들 개념들이 발전하면서 현대 신학에 있어서 하이데거도 뭐 해석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가다머도 그렇고, 또 뭐 비판 이론을 했던 사람들도 또 해석학과 연결되는, 이러면서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에벨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해석학이 또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학적 신학도 등장하게 되고, 또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단순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구성되었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컨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는 해석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철학적인 담론, 신학적 담론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신학과 철학이 해석학을 중심으로 이제 재구성되는 그런 이제 20세기를 보내고 지금 우리 21세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석하게 되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같은 복잡한 어떤 철학적 담론이나 아니 신학적 담론을 담는 문제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기 해석학은 말 그대로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 또는 연구를 지칭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텍스트가 존재하려면 이 텍스트가 과거에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텍스트는 어차피 어떻든 간에 과거에 우리보다 이전 시점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텍스트를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시간적 차이나 또는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법들, 어떻게 하면 그 원래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 해석학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타당하고 적합한 이 텍스트를 타당하고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해석학의 원래 이제 목적이었죠.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이러한 전통은 보통 서구교회 내에서 한 19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슐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로 성서 해석이나 법률 해석
해석과 이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이제 많이 주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크다가 이제 슐라이마허 19세기에 또 20세기에 이제 한스 게오르그 가다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방법이라든가 규칙이 아닌 하나의 이제 학문으로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여기 이제 트리스턴은 이렇게 주해와 해석 그리고 이제 해석학을 구분해 놨습니다. 주해와 해석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실제적 과정을 지시하는 반면 해석학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묻는 2차적 과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해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해석하고자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방법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를 찾는 거야. 그런데 해석학은 더 큰 문제를 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을 왜 해석하려고 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해석자들마다 서로 차이를 보낼 경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담론들을 다 담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텍스트 자체가 해석의 혹은 이해의 대상이었다면 해석학이 현대 해석학은 그것을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하는 주체에 대한 분석을 함께 포함하게 되죠. 그리고 주체를 분석하려면 어떻게 되면 현재의 나를 형성하게 된 과거의 콘텍스트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어떤 문화적 배경 이런 거 이해할 필요 없이 방법적으로 그 내용,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 자체만 이제 쭉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것은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되어진 상황, 컨텍스트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나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어진 컨텍스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컨텍스트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과거의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이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나라고 하는 점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분석 잘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현재의 나가 과거의 분석에 딱 맞는 토크는 아니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의 현상에 의해서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학문들과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재에서도 보면 학제 간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초반에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학제 간의 연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을 분석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석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학도 필요하고 정치학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게 이제 필요하게 되면서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단순히 어떤 기록되어 있는 어떤 책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본문을 이성적으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 저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 해석학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복잡하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현대 해석학은 어떤 철학적 해석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조짐은 이제 흔히 이제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슐라이마허 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슐라이마허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의 기술 혹은 이해하기의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Kunst des Verstehens. 그래서 이해의 기술 혹은 이해하기의 기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이해한다라고 하느냐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막 이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보가 엄청 많다고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이 엄청 많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도 현대인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머리가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정보를 또 뭐냐면 어떤 식으로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다는 것 또는 이런 것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솔직히 왜 요즘에 한국의 뭐 교육 현장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과거에 소위 말하는 근대적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인지하거나 전달을 해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암기하고 있는 것, 외우고 있는 것, 저장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뭐 중3, 고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막 제공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얘가 얼마만큼 그 정보를 뭐죠? 머리에 담고 있느냐를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얘는 1등, 얘는 2등, 얘는 3등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엘리트, 얘는 엘리트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그 학교에서 주는 정보를 비교해 보면 학교에서 주는 정보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정말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특정한 정보나 아니 특정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교육적 상황은 그러지 못한 거죠. 아직도 여전히 짧은 시간 내에 긴 시간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등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특정한 정보를 막 주입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그 친구가 그 학생들이 많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 친구는 이제 엘리트가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시대가 더 이상 그런 식의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점점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 이제 못 따라가고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애들을 불러다가 얘는 엘리트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어버리죠. 그럼 도대체 특정 시점에서 엘리트였던 애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또는 변화하는 정보를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에도 얘는 과연 엘리트 될 수 있냐. 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입장에서 특정 정보나 아니면 뭐 양적으로 정보의 양을 머릿속에 많이 들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창의성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해석학도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해의 기술이잖아요. 이해. 이걸 얼마나 많이 예를 들어 성경도 그래요. 성경 구절을 막 엄청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그 구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네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비유로 엄청 막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비유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잖아요. 묻잖아요.
예수님 답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왜 무슨 의미냐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결국 그게 뭐겠어요, 그거. 들어서 그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뭐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들어가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을 파악하거나 그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슐라이마어가 해석학을 이해 기술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해석학은 철학적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예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런 거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 이미 깔려져 있어요. 들었다가 아니죠. 생각했다. 좀 더 이제 심오한 말로 사유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듣고 바로 이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흔히 뭐 대화에 있어서 대자적 관계, 즉자적 관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듣고 뭐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좋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불통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냥 이야기를 듣고 같은 문화, 같은 환경, 가다못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평 위에서 그 지평, 개인의 지평도 별 차이가 없어요. 개인이 거의 같은 지평 위에서 동일한 선입견속이나 개념을 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언어적 표현을 써도 상대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소통, 완전한 소통에 공간이 열리면 너무 좋은데 많은 경우는 가족들과는 어떻게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친한다고 해서 완전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뭐냐면 깊이 있는 사유,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것이 이제 흔히 많이 뭐 본문이라고 많이 하고 텍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접하는 텍스트는 이제 글로 쓰여진 텍스트는 아니죠. 말에 의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성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게 아니죠. 구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서 글로 쓰여진 거죠. 그럼 이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글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특정한 텍스트,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를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 이전에 있던 것은 결국 말인 것이죠.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석학은 결국 문자로 기록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텍스트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인간은 결국 말 없이 한나 아렌트식으로 말하면 정책 영역에서 그죠? 네?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없이는 인간은 행위라고 하는 행위를 사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행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인간답게 만드는 그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행위는 말을 통해서 소통의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와 인간이 만들어낸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환경이나 상황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현대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글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정치 해석학, 사회 해석학,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힘과 권력의 관계인과 동시에 말을 통해서 이념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지향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해석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현대 해석학적 의미지만 슐라이마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의 기술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이해는 결국 사유,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인간의 사유에 대한 기술이 되는 순간 해석학은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슐라이만은 뭐 가다머식의 어떤 철학적 해석학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그가 뿌려놓았던 그러한 씨앗들이 이후에 뭐 딜타이라든가 하이데거라든가 가다머를 거치면서 철학적 해석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우구스트 백이라고 하는 슐라이마어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슐라이마어의 그런 해석학의 그 단초들을 이제 발전시켜서 해석학을 단순히 문서에 정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해석학을 이제 문서에 정착되어 있는 삶의 표현을 이해하는 기술이라고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물론 슐라이마어도 분명히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해라고 하는 건 사유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베이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결국 문자로 정착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자로 정착되어 있는 뭐예요? 삶의 표현이잖아요. 왜 우리가 어린 왕자를 막 그 분석하기 위해서 생텍쥐베리가 그 뭐예요? 비행기 타다가 저기 사막에 추락했던 거 이런 것들 막 분석을 하겠어요. 네. 얼마 전에 그 CNN CNN 들으니까 생테시필이 탄생 이렇게 해가지고 사촌인가 조카가 나와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못 알아들었는데 영어로 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왕자의 그 이야기 속에서 왜 그 사막이 중요하고 뭐 어린 왕자를 왜 사막에서 만나고 어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소설은 저자의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삶의 모습, 컨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슐라이마의 어떤 그 초기에 발전시키지 않은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그의 제자들이나 이후에 이제 해석학자들,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점점 이제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해석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슐라이마가 엄청 중요합니다만은 제 말은 슐라이마 혼자서 모든 해석학을 다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슐라이마가 뿌려놨던 그러한 것들을 이후에 후대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해석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는 결국 삶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후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문자로 표현된 문서나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어진 모든 인간 정신의 산물, 네? 이런 체험의 표현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역사의 문제나 이런 쪽.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이 인간과의 어떤 관계,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것 역시도 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그 언어로 표현되어진 것들이 글로 표현되어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 있는 것이 역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 근대 해석학은 이제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런 컨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딜타이를 통해서 이제 중요해집니다. 삶의 정황, 네? 삶의 자리, 네? 지단 삶의 그 정황의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죠. 그래서 딜타이 이후에 딜타이 이후도 되고, 딜타이를 통해서 근대 해석학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딜타이의 개념을 물려받은 사람들, 특히 이제 하이데거에 의해서 이제 현대 해석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가다모에 의해서 현대 해석학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리케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쨌든 가다모가 철학적 해석학의 완성 시작 혹은 완성이라고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윌겐 하버마스라든가 칼 오스트 아펠 같은 사람들은 가다머의 지평 개념을 이제 비판하면서 혹은 수용하면서 이제 현대 해석학을 완성 혹은 자신들만의 해석학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대 해석학과 현대 해석학의 가장 큰 차이는 철학적 차이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는 어떻든 뭐 사람들이 뭐 어떤 계획적인 철학적인 특징이 있긴 해도 아도너나 이런 사람들 분석에 의하면 근대는 소위 말하는 죽이든 밥이든 간에 근대적 주체가 가지고 이성을 가진 근대적 주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전제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소통을 하면 우리는 현상 속에서는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죠. 그래서 병증법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파악하는 방식하고 이 사람이 파악하는 방식이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반이라고 하는 합이라고 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무너진 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반합이 되면 소통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합은 그 이전의 정보다는 더 나은. 그러니까 발전이 가능한 거죠. 정반합.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게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합이 나오는데 이 합이 전보다 나쁘면 안 좋으면 변증법적인 소통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발전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과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더구나 뭐 하버마스나 이런 사람들 분석에 의하면 그 정반합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공공 영역에서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전체주의적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과연 이성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이데거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주체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물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만 결국에는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소통을 하자. 뭐 반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합의할 수 있다. 이랬는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다자인, 현존재, 던져진 존재 막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근대적 주체에 대해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 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던져진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를 형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계가 우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다무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형성되어진 지평과 시대적 이해의 어떤 그 틀과 우리의 틀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를 이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왜냐하면 그때 살았던 애들이나 우리가 살았던 애들이나 어떤 인간으로서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문화적 차이나 시대적 차이가 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잘 구성을 하면 예? 또는 뭐 이런 그 역사학이나 이런 데서는 뭐 소위 말하는
객관적 방법론을 통해서 뭐 이제 뭐 고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내면 우리는 바로 잘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렸는데 현대로 넘으면서 근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뭐죠? 우리 자신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면 결국 이걸 쓴 애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얘 텍스트를 쓴 애도 또는 텍스트를 읽었던 애들도 본인들의 의도에 의해서 그것을 이해한 방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입견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이전에 아무런 선입견이나 아무런 선이해나 전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현대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면서 절대적 개념에 대한 회의 또는 거대 담론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대 담론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세상을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거대 담론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객관적일 수도 혹은 타당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게 우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해석학의 이제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철학이든 신학이든 그런 해석학이 중요해지게 되고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대 해석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뭐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신학도 결국에는 이제 뭐 현대 신학이 중요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초기 신학을. 변증법 신학이라고 하는 게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에 이제 칼바르트가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가지고 신학을 재구성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말해야 되는 것은 칼바르트 본인이 변증법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해요. 네, 디알렉틱스텔루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바르트가 말한 변증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헤겔이 말한 변증법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다루게 될 텐데 어떻든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르트도 수용을 하죠. 그런 이제 개념들 볼트만의 비신화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발달하는 해석학의 방법론이나 해석학적인 인식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학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네. 책상에 앉아서 작년에 끊고 나서 진짜 네. 오랜만에 예, 작년.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워밍업으로 한번 슐라이망을 좀 해볼까요? 네.